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기준의 경을 치다 박기준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가 강조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죠. 엊그제는 정부가 5개의 국가전략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겠죠. 들여다보면 소프트웨어와 해외건설, 플랜트, 식품과 종자생명, 조선해양플랜트 등이 그 분야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특성화 전문대도 100곳이나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스터고 육성은 수년 전부터 많이 관심이 집중된 정책이기도 했죠. 과연 이번 정책이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좀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나친 학력 인플레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박기준의 경을 치다에서 준비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듀퓨어란 말 들어보셨죠? 하우스 푸어, 베이비 푸어, 실버 푸어, 요즘 엄청나게 많은 푸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 규모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퓨어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요. 특히 중년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노후를 저당 잡히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교육비는 망국병이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가 문제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라고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안 해본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요.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경을 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대한교육법학계 이명균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사교육비 참 문제가 많은데 일단 치솟고 있는 지금 사교육비 부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사교육비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균등을 깨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가장 큰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계층에게 교육을 통한 어떤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어떤 신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사교육비 지출이 커진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인 건전성이나 안정성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사교육비 자체의 문제가 가진 특성보다도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정책위원님도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시는죠? 네네. 어떻게 됩니까, 자녀분들이?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만 둘이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좀 드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관련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업 성적과 관련된 사교육은 전혀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혀 시키지 않고. 근데 성적은 잘 나오나요? 아직까지는 할만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안 불안하세요? 이제 보통들 안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할만하다가 중학교 가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하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물론 지키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은 들죠. 의구심은 들죠, 사실은. 그리고 이명균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 네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 공교육이 위주가 돼야 되지만 이 공교육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사교육이 또 사교육비 이용의 그 부담이 예. 사실은 이제 공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통계청 최근 자료에 보면 예.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약 19조 원을 넘습니다. 올해 이제 교육 예산이 약 48조 예. 정도 되는데 약 40% 이상을 지금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규모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 교육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 예. 고비용 저성과 구조로 가게 만드는 그 한 복판에 예. 사교육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정의 그 경제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까지 사회 경제 기화시키는 전반에 지금 영향을 예. 미치는 요인이 되겠죠. 아주 큰 문제 요인이 될 제가 여기 지금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평균입니다. 50만 8천 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중고등학교일 경우에는 69만 5천 원, 거의 한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극빈층부터 극부층까지 평균을 낸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중산층 요거보단 더 큰 액수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자녀 사교육비 월 어느 정도 지출하십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다니는 그 딸아이 둘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예. 사교육비 사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평균보다 더 하세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이면 70만 원 됩니다. 아. 자녀 한 명당. 그거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보다 좀 적게요. 예. 예. 근데 이렇습니다. 그 사교육의 그 현상의 특징이 최근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액 규모도 문제지만 사실은 작년보다는 사교육비 그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줄었어요. 예. 그러나 그 현상을 보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사실 이명박 정부 그 중반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사교육비의 지출이 그 소득 수준 간의 격차,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의 그 격차, 예. 사교육비 격차가 점점 그 양쪽으로 극단화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 정도, 200에서 300 정도. 공교육의 정상화가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애들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사교육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교육을 하는 그 자녀들의 이제 뭐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돈을 때려 박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공교육만 충분히 받으면은 수능이라든가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보면은 그 공교육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옆집, 이웃집하고 이제 좀 했을 때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옆을 갖다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적자 생존주의가 너무 강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애들도 보면은 학원을 더 믿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우울한 것 같습니다. 학교보다 학원을 더 믿는 학생들. 몇 차례 지금 시민들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공교육의 부실화, 기능 상실, 이것을 지금 우리 사교육 문제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게 교육 과정에 예. 그 분량과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뭐 독일에 뭐 이렇게 유학이나 뭐 예. 이민을 갔더니 예. 초등학교 3학년 뭐 1년 내내 한 자릿수 곱셈을 하고 있더라. 뭐 그다음 뭐 미국에 갔더니 뭐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뭐 한국에서 유치원 때 다 하고 간 내용이더라.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너무 어렵고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서 하고 와라. 이제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그런 예, 측면이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공교육들이 이제 공교육 구조가 그를 예.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많고요. 사실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사실 초등학교 가서 한글을 배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네. 요즘 사실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네네,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그런 어떤 교육 수준, 네. 분량 같은 것들이 네. 결국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어떻게- 사교육 예. 유발 요인은 다양합니다. 그 지금 이제 공교육 내부에도 있고요. 또 사실은 교육 정책 내부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도나 정책 속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좀 거시적인 측면으로 좀 넓게 보면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 시대 사회의 지금 급속한 변화 이것도 상당히 저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좁혀서 또 이제 사교육 시장 내부에도 자체 요인이 있고요. 근데 우선 공교육 내부 요인을 보면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과정과 수업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분량이나 예. 어떤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학생들 성적 평가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육과정과 수업이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만족화 수준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 기말고사 같은 학교 내부 평가 그게 이제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신 성적에 사실 수업이 종속되어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결국 남는 것은 학생들의 그 학생부 기록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과 성적이라든가 또 평균이라든가 석체라든가 그러니까 평가 중심의 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수업을 통해서 펼치면 사실은 평가는 해야 마땅한데 평가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 예. 이 평가가 사실은 교육과정과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평가가 사실 위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압도하는 그래서 평가에 종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크다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가끔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한 반에 한 3, 40명이 되는데 어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에서 벌써 수업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뒤에서 잠만 자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 한 몇 명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다고 이제 평준화의 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평준화가 4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평준화가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이제 입시 경쟁을 완화, 추천 배정을 통해서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회의화, 규제성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교육 평준화 때문에 결국에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참 힘든 문제라고도 하죠. 교육 평준화 어떻게 네. 보세요? 평준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 이사님하고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초중학교 사교육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예. 특목고거든 사실은요. 특목고. 외국하고 예, 예, 입시 예. 때문에 예. 초중학교 그 사교육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11년에 외고나 과고의 입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예. 그때 외고나 과고 준비 학원들이 반 이상 줄어든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자사고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사고 정책 이후에 예. 그 자사고 학생들의 뭐 입시 성적이라든지 학생들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다음에 예. 자사고로 성적 상위 학생들이 이끌려간 이후로 일반고의 그 붕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즉 문제는 뭐냐면 획일화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 나누지는 않되 같은 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것 자체도 학부모들은 많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등반, 열등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양화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다양화했다고 하지만 들어가 보면 입시 준비를 위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좋아서 다양화지 그거는 입시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다양화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김정책 위원님께서는 뭐 학교 평준화는 찬성을 하는데 그 평준화된 학교 속에서 어떤 그 학업 능력별로 분반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 예. 평준화된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교육 과정이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그걸 꼭 성적으로 학교를 나눠놔야 되는 거냐?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이게 지금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연세대학교 지금 현 정가병 총장 인터뷰 내용인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사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 평준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방 출신이신데 그때는 지방에 평준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열심히 중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또 서울대를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완전히 다 평준화되면서 아주 그 사교육의 역량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사실 유수대학에 진학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평준화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 동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준화는요, 우선 이제 좁혀서 보면 수업을 할 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업을 전체 학생들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그 장면을 평준화가 사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한 교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식상해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 뒤처지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속하는 학생들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학교 내에서 다른 그 프로그램들 통해서 보충이 되면 괜찮은데 예. 예컨대 이제 과거에 했지만 영어 수학 같은 수준별 이동 수업이라든가 예. 사실 이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평준화 자체가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준화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의 학생들을 함께 어울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선진화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러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데도 갈 수밖에 없는 추천 배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 출발 자체부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것이 또 다른 학원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도 사교육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뭐 한국에서 사교육 시킬 수 있는 비용이면 충분히 유학도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유학들도 많이 보내고 조기 유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회 문제로 기러기 아빠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또 문제도 생기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기 유학이라든지 기러기 아빠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육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가정을 붕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뭐 차원이나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정도의 그렇게 큰 문제다 이렇게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좀 관점을 달리하는데요. 예. 사회 문제이기 전에 사실 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마음에 들고 학생들을 마음껏 그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 굳이 외국으로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 사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보기 시작하면 초점을 놓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원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유학 비용도 사실 국부 유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감수해야 되는 지금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펭귄 아빠까지 지금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경제 사정이나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냥 비행기 날아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펭귄 아빠들도 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고요. 조기 유학 문제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이 발전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병리 현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교육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아까 얘기한 대로 평준화의 그런 어떤 답답함, 획일화된 규제 이런 그 경직적인 그 학교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입시제도 너무 입시 선발 위주로 가니까 이 학교가 살아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 그 반대 현상으로 이제 조기 유학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준화에서 지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준화 해놨는데 뭐 지금 외고도 생기고 여러 특목고요, 과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평준화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학교 서열화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조금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됩니다만 국제중 같은 경우에요. 국제중, 국제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많이 낳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비리 관련된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국제중, 국제고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준화가 사교육 문제의 원인이냐 그것은 이게 정확하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국제중과 사립초등학교 그다음에 특목고로 이어지는 이 소위 엘리트 코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상의 평준화 사회가 아닌 겁니다. 평준화 제도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트 코스가 존재하고 그 엘리트 코스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준화를 깨고 있는 요인들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데 평준화더러 사교육의 원인이라고 바라보는 거는 정반대로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국제중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평준화를 깨는 어떤 특정한 엘리트 코스를 밟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코스들을 존치를 시키고 예.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 논의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준화와 그 이후의 특목고라든가 또 자율고라든가 특성하고 현재 지금 고교가 4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그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흘러온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중학교 입시 경쟁 과열해서 무시험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 중학교 졸업생들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입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예. 1973년 4년도에 사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평준화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근데 평준화를 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덧붙이기 형식으로 특목고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립형 사립고 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런 그 평준화를 완전히 깨면 입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깰 수도 없고 예. 또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을 높이고 학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외고나 과고 같은 특수 목적고 예. 또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고 대안학교 또 거기에 이제 자립형 자율형 이런 여러 가지 자율성을 지니는 학교들을 많이 덧붙이게 된 이유가 예. 평준화 정책이 갖는 한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준화가 무조건 잘못됐으니 없애자 이런 논리가 아니고 평준화가 갖는 그런 내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에 예. 큰 방향이나 우리나라 한국 교육의 발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그런 지향점에서 봤을 때는 평준화는 계속 수정 보완 극복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대안학교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중은 뭐 외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국제중은 보내고 싶은데 국제중은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버리면은 이게 학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또 치더라고요. 참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 김정책 의원님 말씀 중에 평준화될 수 없는 사회라는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어차피 평준화될 수 없는 사회를 이 평준화라는 명제를 통해서 평준화하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보다 교육적으로 발달됐다고 보는 그 선진국들을 봤을 때 근데 선진국도 그런 엘리트 교육하는 미국이나 기관들이 영국에 있잖아요. 예, 일부 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덴마크 교육이 유럽 쪽은 발달했다고 좀 하는 없죠. 그쪽은 철저하게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 미국, 아마 뭐 동남아시아나 그 여타 지역에는 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럽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평준화 정책을 거의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중 폐지법을 주장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정진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아직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네, 진보정의당의 정진희 의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여보세요? 네, 의원님께서 국제중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의견인지 좀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 국제중학교는 이 특성화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예.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이 제가 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특성화 중학교는 체험이나 인성 위주의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체능 계열의 중학교. 예. 이 정도로만 제한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는 제외시키자. 예. 그래서 사실상 현행의 국제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가 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유는 입시비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부담하는 기족학교라는 계층 간 위화감을 상승시키고 있고요. 예. 사립초등학교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예. 혹은 자사고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특권학교라고 하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학교 교육을 저는 국민 보통교육, 보편적 의무교육이라고 우리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무교육 하에서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예. 설립 취지에 맞는 것인가? 특히 국제중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예. 영어 몰입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중학교를 특성화 중학교의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것이 제가 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네, 의원님, 그 국제중학교를 폐지하자고 하시는 의견이 단지 국제중학교가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 지금 기인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제중학교 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의견이신지요? 저는 둘 다 답니다. 그러시군요. 설립 취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자꾸 활용돼서 부정과 비리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국제중학교의 좀 설립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좀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중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로서의 특별한 교육과정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회적 위화감이라든지 부정이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그래서 교육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경제적으로 좀 높은 수업료를 부담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좀 더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이 국제중학교의 취지인데요. 그건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로도 충분하고요. 그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통해서 수요를 충당해도 저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정 기간 외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설립 취지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많이 변형해서 내국인의 허용 비율도 절반 가까이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내국인,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없어도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보정의당의 정진우 국회의원과 함께 국제중 폐지 관련된 내용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과연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
해법은 있을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무리한 학벌 중심 사회 풍토를 바로잡기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상승할 것이다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너도 나도 대학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고졸자의 채용을 늘리고 이를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우리의 과잉학력 실태입니다. 너도 나도 대학을 가려는 현상 때문에 대졸자의 42%가 과잉학력자다 하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졸자 10명 중 4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이 고졸자의 취업 분야로 이동하는 하향 취업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이 4년대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했다면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1.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진학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 공급을 기여하는 정도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1977년 21.4%에서 2008년에 83.8%로 상승했지만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에 0.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0.86%로 하락했습니다. 인적자본 성장률이란 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현장에 투입돼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적자본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늘었지만 경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과잉학력자들이 취업을 미루고 그러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결과 2009년 이후 노동 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0.5% 낮아졌다는데요. 만약 과잉학력의 풍토가 사라지고 이들의 취업 눈높이의 거품이 사라진다면 잃어버린 0.5%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되찾을 수도 있고요. 지금보다 1%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취업자가 늘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또 소비하고 저축하는 2차 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63.1%에서 2001년에는 47.5%로 떨어졌습니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생기는 기회비용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42%의 과잉학력자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취업 대신 무리한 대학 진학으로 오히려 대학 등록금을 소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손해보는 비용이 무려 총 1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연간 사교육비로 20조 원을 쓴다고 하니 이 둘을 합친 약 40조 원은 올해 국가 일자리 예산인 10조 원의 4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학벌 중시의 사회 풍토.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쳐주시죠. 네, 김단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단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좀 학력 중심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입시 제도가 결국에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그 시민단체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해결은 그 대학 서열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에 의한 학벌에 의한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대학을 들어가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입시는 해결되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근데 어느 사회에 대학 서열화가 안 돼 있는 사회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독일이나 이제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입시가 치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은 어떤 특정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직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굳이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고비용의 이런 출혈을 하지 않는 것이 큰 어떤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학 서열, 뭐 또 학벌에 의한 차별, 이게 사회 안정성을 해치는 구조고 이게 이제 입시의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를 근본적으로는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대학 서열화 문제죠. 그 현상 자체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대학 서열학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서열의 양상이 형태가 이렇게 성적 학생들의 중고등학교 성적으로 한 줄 세우게 돼 있는 이 수직적 단선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학생들 요즘 꿈과 그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이 이제 교육 정책의 방향인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기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다원 구조로 대학이 그렇게 서열 체제가 돼 있다면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이렇게 봐요. 사교육비 문제에 사실은 정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대입제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초, 중, 고가 이 대학 입시 그 전형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대학이 대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얻고 또 그 속에는 학벌 학력주의 이 의식이 깔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외국보다는 이 학벌 학력주의 의식이 강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좀 문화적인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국토도 좁은 데다가 자원이 넉넉지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사회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학벌 학력이 또 강조가 됐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초, 중등 보편교육과 대학교육,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이 고용구조, 이 세 가지 구조가 맞물려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노동 취업, 이 고용 문제를 풀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문제고 또 교육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비를 직접적으로 공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요즘 공부를 잘하고 해야 되는 학생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에 더 재능을 많이 가진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학교에 뭐 한 12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한국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시작하면서 12년 동안 고3이 끝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저도 부모긴 하지만 어디 자식 머리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는 좋은데 여건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3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 엄청난 사교육비 쏟아부으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몰고 가는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지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저는 그거를 또 일부 교육 평준화 때문에 이게 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운영 과정에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평준화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고3 때 대학의 입시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옛날에는 공고도 있고 상고도 있고 실력 있는 학생들 그렇지만 공고도 지나갈 수 있고 상고도 지나갈 수 있었는데 다 이제 고3 마지막 순간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전 국민들이 12년 동안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 좀 동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교육비를 잘 보면요. 이 학원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교육 정책하고 학교 내부의 문제 두 가지 편승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신 성적을 강조하면 내신 과외가 늘고요. 또 이제 논술이 새롭게 또 전형 요소로 등장하면 논술 과외가 생깁니다. 또 수능이 비중이 높아지면 수능 과외가 득세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외국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이렇게 선진국들은 사교육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이 사교육의 현상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교육 정책에 이렇게 함몰되어 가는 구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평준화를 해보다가 또 다양하게 자율성을 주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가면서 그래도 발전적으로 가는 공교육이 중심을 가고 사교육은 이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국이 아닙니다. 거의 공교육을 보충을 뛰어넘어서 거의 공교육을 압도하거나 공교육을 어느 면에서는 끌고 가는 그런 형태도 일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대입제도가 지금 대학 입시와 사교육 문제는 직결돼 있어요. 지금 보면 왜 좋은 국제중학교라든가 외고나 과고 이런 특목고를 선호하고 결국은 명문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문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명문대학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회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자원들을 획득하는데 명문대학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점이 있는 것은 대학 입학 정문에 있는 겁니다. 대학 정문에. 지금 잘 보면 사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잘 적용이 안 되면서 가정의 부모나 저희 같은 부모나 학생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학 입시를 사실은 대학 학생들 입학생 선발권은 대학 자체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를 전체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대학을 조율해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이 원하는,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거죠. 또 고등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을 완전히 엎을 수도 없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의 기본 이 권리인 대학 입학생 선발 이 방법에 있는데 사실 저간에 이것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지도하기도 혼란스럽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식 정보화 사회까지 가세되고 이런 지식은 계속 급증해가고 이것이 이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부 중심의 어떤 입시 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대입의 전형 요소를 현실화하고요. 대입이 갖는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정말 진중하게 새 정부는 들여다보고 제가 볼 땐 고등학교와 학부모,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정부 이 컨소시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노력을 사실 대기업이 중심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끊긴 느낌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활성화시켜서 이게 그냥 정부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완전히 자기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와 대학과 정부와 이 학부모 이 전체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 정책을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학도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개가 되는데 이게 특성화가 돼가지고 각자 방향으로 다 가면 다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데 교육감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준, 입시를 통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대학에 어떤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줄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아까 얘기한 그런. 근데 대학이요 과거보다는 많이 특성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문제 전 동의하는 게 이게 대학이 교육을 시킬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좀 영향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근데 중요한. 못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또 비리를 저지르고 할까 못 믿는 건데. 못 믿는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입을 칠 때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치를 때 대학 관계자가 대학의 기준으로 뽑아서는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대학에서 치르는 이제 수리논술고사 저희 단체에서 문제 분석을 해봤더니 재작년에 60%의 문제가 대학 수준의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이래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느냐 막 요구했더니 작년엔 30% 수준으로 나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뽑겠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아비투어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은 아이를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대학이 별도의 시험을 쳐버린다든지 대학이 별도의 기준을 제시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교육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 동떨어진 어떤 평가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학의 자율성은요, 그게 자율성에 반드시 책임이 붙는 겁니다. 특별히 공공적인 사회적 책임이. 그리고 현재 대학이 사실 고등학생들을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고등학교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면 입학생을 선발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학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나 또 정부의 대입 정책의 방향, 학부모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갈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정말 제가 그래서 현실화, 합리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체적으로 아마 바뀌고 있고 바뀌어 가게 될 겁니다. 저간에 지금 보면은 대학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그 기획윤등 선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만 뽑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수능 비중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지금 수능이 저간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기존의 수능 시험의 그 수준은요 기초지식과 심화지식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심화지식이 고등학교에서 해결을 못 해줘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대학이 그 적격생 선발을 위해서 심화지식 문제를 그거를 반영하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틈새를 학원이 들어가서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대학에 제가 볼 때 수능과 내신과 논술 면접 크게 네 가지 정리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현실적으로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되는 잘못된 대학 입시 문제를 지금 얘기해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좀 전 국민의 80% 대학 진학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요즘 위장책도 많이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을 숨기고. 네. 예. 결국은 이제 대학을 나와야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과 이게 고졸을 취업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이 고졸 취업자가 겪는 이 심리적인 어떤 차별 의식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별을 완화시켜 나가는 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또 정책 이런 것들 좀 많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희망적인 사회적 그 사인들은 많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최근에 능력 중심 사회 이런 것들을 국가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적어도 능력이 되면 일찍 승진도 시켜주고요.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이 학벌주의, 학력주의는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사회적으로 그런 그 고용 장치들을 좀 선진화하고 또 지방대학 출신자를 또 많이 채용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장기적이에요. 이 사교육비 대책에 있어서는 이 학벌, 학력주의 그 의식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장기 대책에 속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 중단기 대책으로 가면 대입 지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고치고요. 제가 볼 땐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금 고교 교육과정이 대입에 종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마음대로 정말 일반고는 일반고대로,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특성화고 자율고 그 특색을 다 살려서 마음껏 학생들 원하는 그 교육 그 내용들 다 채워져 가고요. 대학은 그것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뽑고 이렇게 가는 구조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중고등학교가 노력을 해도 결국은 좋은 대학 가고 그 대학 원하는 대학 가려면 그 전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 내에서는 내신 평가에 종속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결국 고입과 대입, 특별히 대입에 종속되는 이 양쪽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쪽에 지금 종속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교육 선진화, 사교육비 해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다양한 유망한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좀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야 가능하지 않나. 뭐 능력 중심의 사회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좀 더 교육 잘 받고 그렇죠. 뭐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또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참 이게 녹화면 좋은데 생방송이라서요. 간단하게 제가 20초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희 이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갖는 교육이나 평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예. 이렇게 교육이 운영될 것이 아니라 예. 모든 학생이 자신의 어떤 특성을 이룰 수 있게끔 예. 존중하는 쪽으로 갔을 때 예. 지나친 입시가 완화되고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교육이 그때서야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공교육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나친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중심 방향과 기본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공교육이 중심을 잡고요. 사교육은 거기에 보완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교육비는 너무나 과다하고요. 예. 공교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면서 학교가 앞장서 가면서 사교육은 거기에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따라가는 형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오늘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해서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태훈 정책위원 그리고 대한교육법학회의 이명균 이사 두 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대학을 두고 상아탑이라고들 비유하는데 그런데 요즘 뭐 상아탑이 아니라 등골탑이다라고 부르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등골탑이라 어떤 의미인지 뭐 다들 좀 감 오시죠? 오늘 높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지만 부모들이 허리가 휘고 등골 빠지도록 해서 겨우겨우 대학에 보내는 우리 현실, 비꼬는 말이 등골탑이란 말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참 갑갑한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도 자식들을 위해서 허리가 휘는 부모님 여러분들, 사실 저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장가를 느껴서 아직 애들이 어린데 뭐 아무튼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변화를 꿈꾼다면 언제는 지금보다 좀 나은 사회, 학벌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골탑으로 참 우울해집니다만 그래도 다들 힘내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